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아, 코스모스 졸업. 네, 그렇습니다. 졸업식 할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갈마드는데 네. 시원섭섭하죠. 이런 질문이 굉장히 저열하게 스스로 느껴집니다만은 얼마나 취업했습니까? 뭐 저열하긴요,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제가 소속돼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졸업식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과 맞서라 라는 얘기와 함께 졸업을 했는데요. 그게 저는 자산이라 생각하고요. 네. 취업이야 뭐 한두 배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같이 근무한 선생님들이 취업에 크게 많이 길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그 당당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할지 그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 같아서 네. 변명 삼아 말씀드리자면은 뭐 취업의 어떤 두려움 같은 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대신 학생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압박감이 없진 않겠죠. 그래서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런 말들이 참 우스울 따름입니다. 예. 그리고 학교를 어느 학교 나왔느냐는 문제 때문에 적잖이 마음의 고생도 있을 텐데 예.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심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단한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 자존감이 있으면은 아니 출신 학교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충분히 자신감을 또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학벌 사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논의를 이끌어온 철학자 김상봉 교수의 책 학벌 사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학벌 문제 그리고 대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보명 교수가 쓴 대학의 몰락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김동훈 교수가 쓴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라는 책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 애쓰고 있는 김상봉 교수의 책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철학적인 사유가 깊이 배어있는 아주 격조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학벌이라는 문제가 결국 대학 문제죠. 대학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상황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촘촘하게 엮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 같으면 정말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의미를 함께하고 싶은데 오늘은 핵심만 가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학벌과 권력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모든 지배 구조 속에 이른바 학벌, 학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치계는 물론이고요. 언론계, 그리고 재계, 모든 분야에 학벌이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얘기할 때는 참된 학문기관이다, 좀 교육기관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김상봉 교수는 어려운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참된 의미의 그 학문을 하는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예. 그리고 이 교수들이 제대로 교육하는 것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업이라는 게 시대정신이 돼버린 정말로 이 앙상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정말 의미 없는 연구에 내몰리고 있고요. 성과주의죠. 연구재단의 압박 속에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입시 경쟁의 노예가 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서울대에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서울대 가지 못하면 죽음도 불사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반수라는 것 아시죠? 어떻게든 이른바 서울대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되겠죠. 예.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다. 대학에서 생산되고 전수되는 학문이란 출세욕과 권력욕을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일 뿐이다.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으로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둘러대지만 그것은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학문이 문제였더라면 서울대학이 아니라 기업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살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도 훌륭한 교수들이 넘치도록 많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경영학의 경우에는 잘 알려진 몇 명 교수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 서울대보다 기업대학에 더 훌륭한 교수들이 많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서울대에 가지 못했다고 자살한 학생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학문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서울대학을 가는 이유가 훌륭한 교수와 함께 정말 깊이 있는 학문을 도야하기 위해서 다 핑계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누구든지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권력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 자체가 마비돼 버릴 수밖에 없죠. 이게 신자유주의와 결탁돼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 경제 속사를 들으니까 칼 폴라니의 악마의 맷돌 얘기를 하던데요. 모든 것을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이 자본주의의 악마성을 잘 표현한 그 비유로 악마의 맷돌을 종종 사용하곤 하죠. 예. 대학까지도 그야말로 다글다글 다 갈아버린 겁니다.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대학에 침투해서 움쭉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몇몇 대학에 가면은 대기업들이 중요한 건물들을 다 지어주고 하다못해 편의점까지도 무슨 GS니 뭐니 하는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하나의 기업 마인드로 무장한 이상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악마의 맷돌에 제발 우리 좀 갈아주십사 하고 뛰어드는 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대학을 가는데 이 대학 갈 때 조건이 또 있는데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과 계급 재생산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요. 학벌사회 이 책에서는 주로 서울대를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본과 대학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급 재생산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서울대는 돈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하다. 첫째로 서울대 학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입시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열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한국 사람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다. 사교육비는 그 자체로서 일종의 지하 경제이므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매년 여러 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것에 따르면 매년 우리 국민이 사교육비에 지출한 비용은 적게는 7 내지 10조 원에서부터 많게는 거의 30조 원에까지 이른다. 2001년 어느 입시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으로 유명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살기 위해서는 평균 자녀 수 2.3명인 가정의 경우 한 달 평균 800만 원의 생활비가 드는데 이 중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돈만 무려 250만 원이다. 이는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과외비나 학원비로 지출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서울대 학생에게 이틀짜리 과외 2과목을 시키고 나머지는 동네 학원에 하나 보낸 빠듯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의 쉬운 사례만을 말씀드린 건데 이른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에 수많은 이 자본이 투하된다는 것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만큼 학벌 구조가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교육도 빈익빈 부익부의 이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명문대학들 나와서 정말 사회에 순기능을 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다 알죠. 이 책을 펼치면 중간쯤에 박노해 선생의 시가 한 편 인용돼 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서 뽑아놓은 글인데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출신끼리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인맥을 타고 우리가 남이가 끌어주고 키워준다면서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함께 잘들 살아갑니다. 나눔과 섬김을 잘도 실천합니다. 계급차별에 한이 맺힌 나는 30년밖에 못 간 군사독재보다 눈에 드러나는 계급차별이나 분단구조보다 더 끈질기고 공고한 이 숨은 신분제만 같습니다. 사랑도 인연도 시대조차 초월하는 이 숨은 구별짓기가 나는 끔찍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계급차별이나 분단구조보다 학벌에 기댄 신분제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다는 게 박노해 선생의 진단이고
이걸 하나의 사랑도 이념도 시대도 초월하는 숨은 구별짓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끔찍하다는 것이죠. 종종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뭐 싸우고 어쩌고 하는데 조금만 밖으로 나오면은 서로 선배님 뭐 아우님 하면서 다 같이 밥 먹고 술 쳐드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떤 가치의 논쟁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학명이니 인명이 이런 걸 다 연결돼 있어서 진지한 가치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정치계뿐만이 아니고 뭐 법조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벌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역시 또 이 책의 중요한 제안이 될 수 있겠죠. 하나는 제가 동의하는 건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독일 대학의 사례입니다. 예. 우리 대학이 칸막이라면은 여기서 하나의 물통인데 그 물통에도 칸막이가 나눠 있지만 다 흐르게 돼 있다는 비유를 써요. 근데 우리는 한 칸막이에 들어가면 이게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이동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결론은 대학들 사이에 문호 개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겁니다. 대학의 평준화라는 게 그냥 제입뽑기로 누군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뭐 서울대학은 대학원 특화대학으로 만들거나 또 각각의 국공립대학들을 서울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요. 또 공직의 지역할당제나 뭐나 이런 것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친다면은 이 문제, 학벌 사회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당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력서를 넣을 때 대학을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겁니다. 그런 게 이 책에서 제안했던 것들인데 지금 조금씩 실천을 옮겨지고 있죠. 예. 그것처럼 이 책이 진단하고 있는 학벌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면은 우리가 족쇄처럼 차고 다녀야 할 학벌의 문제에서 하나씩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학벌 문제를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에 속박되어 버려서 모든 걸 취업으로만 돌려버리는 정말 이 악마의 맷돌에 갈려버린 대학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구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학벌이라는 게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향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 그 질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학벌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학벌이란 이 땅의 거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트라우마, 곧 정신적 상처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학벌 경쟁의 패배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의 상처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은 비상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드문 법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당을 애써 외면하고 부르주아 정치가에게 열공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잊고 대리만족을 느끼듯이 대학생들 역시 학벌 문제를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인 것처럼 애써 외면하면서 학생운동의 과제를 언제나 자기로부터 소외된 곳에서 찾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뭐 대학 사회의 구성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봉 교수가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오늘 우리 학생들 졸업식을 맞이해서 학벌 사회에 치이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학벌 사회가 조장에는 위계화 또는 서열화에 매몰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가기를 바라면서 학벌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김상봉 교수의 학벌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예. 자존감도 자기 성찰도 없는 그런 학벌. 그 학벌이 낳은 괴물이 바로 양승태 아닙니까? 네, 양승태 뿐이겠습니까? 이른바 공부기계들. 한번 사법고시 잘 치르면 시험 잘 보면은 평생이 보장되는 권력을 향유하면서 지들끼리 결탁하고 지들끼리 주고받는 우리 박노해의 시처럼 사랑도 이념도 초월하는 그런 자들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뭐 이건 제도가 바뀌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이 먼저 개혁돼야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벌이 일종의 숙명이 돼버린 사회 속에서
학벌 계급 사회는 필연적인데요. 네,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또 다른 신분 사회 속에서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격으로 따지는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의식의 문제 관련지어서 잠깐만 덧붙이면은 우리 왕멍이나 중국 작가가 한 얘기인데요. 네, 이상이 현실을 개조할 수 있지만 현실도 이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연대와 협동에 의한 저항이 계속 이상을 바꿔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책의 방향들도 제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